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을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명예교수 양홍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람직한 치아 건강관리입니다. 대략 1시간 정도에 걸쳐서 바로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치과 이야기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입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입은 그냥 음식을 씹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의 첫 관문이고 매력적인 얼굴을 지니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강의 끝날 때까지 이 문장을 머릿속에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길잡이로 9가지 소주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잇몸병 이야기, 그리고 자가 진단, 치솔질 하는 법, 그리고 구강건조증, 담백 이야기, 씹는 능력, 그리고 틀니와 임플란트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혜택,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실천해야 될 내용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잇몸병은 입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잇몸에 피 좀 나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속의 세균과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가 문제인데요. 첫째,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잇몸이 치료가 잘 안 되고 잇몸병이 잘 생기고, 반대로 잇몸병이 있어도 당뇨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서로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둘째로는 심장병, 뇌졸중, 이것에 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균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나쁜 문제를 일으켜서 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뇌혈관도 막히기 때문에 치매 위험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잇몸 관리가 곧 내 몸 전체의 건강 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병이 부르는 5가지의 대표적인 만성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 사망 원인 5대 질환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당뇨병인데 대부분 치과의 잇몸병과 관련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당뇨병은 지난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잇몸 염증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서 생기는 일이고, 잇몸 세균이 혈관 벽을 들어가서 벽에 들러붙어서 동맥경화를 야기해서 생기는 일이 심혈관 및 뇌졸중입니다. 치매 환자 중에서 어떤 환자들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진지발리스와 같은 구강내의 세균이 발견된 이런 사례도 보고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해서는 잇몸 염증이 만든 어떤 변이된 단백질이 염증을 더 키우는 그런 면역 반응을 자극하는 그런 기전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살에 잘 들리고 가끔씩 폐로 입안에 어떤 액체가 넘어가는 일이 많고, 이때 입속 세균이 폐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요양원 같은 데서는 입안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만 폐렴이 줄어든다는 걸 알아서 이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그 병과는 달리 잇몸병은 매우 만성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급성으로 꽝 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때는 잇몸이 살짝 붓고 치솔질할 때 피가 나옵니다. 통증도 없고요. 그러지만 이 시기에 잘 시설 관리를 하면 한 2주 안에 좋아질 수 있는 가역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2단계, 3단계 이렇게 넘어가면 치솔질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하고 치주과적인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점점 진행이 될수록 잇몸이 내려앉고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고 치아가 흔들거리기도 하죠. 그래서 더 많이 진행이 되면 너무 이가 흔들리고 아파서 결국 발치하거나 그 자리에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 될 이런 일까지 발생합니다. 네, 제일 왼쪽에 보면 그 치주질환의 자가진단법이에요. 치솔질 할 때 혹은 사과를 베어 먹을 때 잇몸에 피가 나는 것, 잇몸이 붓거나 붉게 변하는 것, 이가 흔들리는 것, 나쁜 냄새가 나는 것, 그리고 고름이 잇몸을 누르면 나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 증상이죠. 이 중에 뭐 해당된 부분이 있다면 잇몸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치주 질환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건강한 치아는 치과용 탐침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2mm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주염이 진행이 되고 치조골 뼈가 녹아나고 하면은 깊숙하게 들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거의 10mm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게 깊이 들어갈수록 그 속에는 많은 치석이 있고 염증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시솔만 가지고는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이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입 주변을 중심으로 화살표가 온몸 구석구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중요한 어떤 그 합병증 말고도 여기에는 그 저체중아 혹은 조산후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 젊은 여성분들이 혹시 임신 계획이 있다면 먼저 구강 잇몸 건강을 철저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그런 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담배 피우는 분의 앞니 사진입니다. 이렇게 내부가 시꺼멓게 착색되어 있습니다. 이건 칫솔질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니코틴에 의한 변색은 닦이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 가서 특수한 연마제와 특수한 기구로 제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잇몸 속에서는 이런 경우에 치조골이 조용히 녹아내는 경향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니코틴은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고 면역세포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하죠. 이렇게 치아에서 치아를 착색시키고 보기 싫게 하는 그것 말고도 미각이나 후각을 둔화시켜서 밥맛이 없어지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잇몸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잇몸병이 더 눈에 안 보이는 사이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향도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구강암은 원인이 됩니다. 구강암이 꼭 뭐 담배만은 원인이 아닙니다. 뭐 가족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바이러스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것 자체도 암에 대해서는 어떤 리스크를 주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모든 여건이 동일하다면 술과 담배를 한 경우에 그 위험이 최대 15배 정도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근데 많은 연구 중에서는 잇몸병이 심한 분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까지 간다는 이런 보고도 있지만,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관성 치매로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두가 걱정하는 이러한 치매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칫솔질을 매일같이 5분씩 열심히 잘 해주면 됩니다. 특별하게 약을 안 먹어도, 돈을 특별하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매일 칫솔질을 잘 한다면 치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잇몸 자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미 얘기한 내용이지만, 잇몸에서 피가 나고 누르면 아프고 입안이 끈적거리고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끼고 치아가 아주 길어지고 잇몸이 내려앉고 이가 흔들리고 씹을 때 힘이 없고 입냄새가 나고, 이러한 것들이 증상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역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스케일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하는 것은 의료보험으로 커버해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한 30% 정도만 지불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칫솔질에 대해서 333법이라는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적어도 3분 정도 이렇게 칫솔질 하라는 건데, 치과의 의사인 나 같은 사람도 실은 하루에 3번을 꼬박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쉽게 하루에 꼭 2번은 하자. 그리고 그 2번 중에서 잠자기 전에 하는 칫솔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지키자 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세워봤습니다. 근데 왜 잠자기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잠잘 때는 입에 침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입안에서 스스로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침은 하수구에 계속 흐르는 같은 물처럼 세균을 씻어내고 주변을 축축하게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텁텁하게 구강 내에서 이것이 번식하고 떨어지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하는 건 절대 필수고, 특히 저녁에 간식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약에 대해서는 치약 속에 있는 불소가 충치를 예방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는 치약에는 불소 혹은 플로로라는 이런 설명이 있는데, 대개 1000 내지 1500 ppm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또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양의 치약을 짜가지고 이걸 잘 녹이기 위해서 물을 적셔가지고 칫솔질하는 경향이 있는데, 칫솔질할 때 칫솔에다가 물을 적실 필요가 없고, 대신 치약의 양을 콩알 크기로 조금 작게, 욕심내지 말게 좀 작은 양을 짜면 됩니다.
또 이 불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운하게 칫솔질 후에 막 한 10번 정도 빡빡 헹구는 경향이 많은데, 이 안에 약간의 불소가 남아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좀 덜 헹구는 듯 한 두세 번만 가볍게 헹구는 것이 충치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칫솔질을 하는 법입니다. 칫솔질을 하는 법은 정확히 각도를, 칫솔질 각도를 적, 정확한 자리에 대고 하는 게 중요한데, 칫솔은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에 45도로 비스듬하게 대고 해야 되고, 너무 길게 앞뒤로 너무 길게 스트로크를 하지 말고 한 1cm 정도 앞으로 뒤로 이렇게 짧게 진동하듯이 해야 됩니다. 물론 상하라도 좀 움직여 줘야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다음번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치아 단면도에서 치주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았듯이, 치주병이 시작되는 곳이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생기는 치태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45도가 되게 꾹 누른 다음에 1mm 정도 전후 상하로 이렇게 칫솔을 움직이면서 닦아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잇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잇몸에 피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자주 이런 식으로 습관들여서 하다 보면 잇몸에서 결국 피가 안 나고 건강한 잇몸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칫솔은 보통 한 3개월 정도면 교체할 정도 세기로 칫솔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칫솔이 휘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게 이를 닦는 것이고, 뭐 8년 넘게 칫솔질을 해도 털이 휘지 않는다면 너무 약하게 하는 거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털이 휘어지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잇몸병, 그 덴탈 플렉, 우리말로 하면 치태죠. 치태를 완벽하게 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칫솔질 가격에 비하면 잇몸병 치료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새 칫솔 구입하는 돈을 아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칫솔질 하면 칫솔 하나만 쓰는 걸로 생각하는데, 칫솔 하나만 가지고 아무리 칫솔질을 잘해도 칫솔이 치아에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치아 전체 면적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랄지, 치아의 저기 혀 있는 쪽, 집수관 쪽이랄지, 또 치주병이 있는 부분 근처랄지, 이런 데는 잘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 도구를 써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보조 도구가 치간 칫솔입니다. 이 치간 칫솔을 더 추가하면 잇몸염증은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치주염은 약으로 치료하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칫솔질을 잘하고 여러 가지 보조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잘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키입니다. 왼쪽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구강유생 보조 도구들입니다. 일반 칫솔도 있고 손잡이 달린 치실, 치간 칫솔, 첨단 칫솔, 워터픽 같은 경우도 사용합니다. 자, 오른쪽은 칫솔로는 잘 닦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치아하고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 맨 뒤쪽 부분, 그리고 혀 있는 쪽 내부 안쪽 부분, 치주염 때문에 잇몸이 많이 내려간 부분,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가 틈새가 있어가지고 뭐가 음식물도 자주 끼고 또 공간이 칫솔로는 잘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공간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조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조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치간 칫솔과 치실인데요. 치실은 엄지 중지에 이제 치실을 감아가지고 엄지와 검지로 잡고 지그재그로 톱질하듯이 치아 사이를 통과해서 잇몸을 긁어냄으로써 치태를 제거하고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첨단 칫솔은 뭐 교정 장치를 했달지 특별한 무슨 보철물을 한 경우에 보통 이런 것이 처방이 되는 것이고, 일반 경우에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는 도구입니다. 올바른 칫솔 사용법이 여기 나와 있네요. 엄지와 검지로 치실을 잡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만나는 지점을 위아래로 내리고 치아를 훑어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구강 건조증도 나이 드신 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하면 65세 이상의 어떤 어르신들 약 절반이 구강 건조증을 호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입이 마르는 것이 왜 문제냐? 그것은 입이 마르면 입 안에 있는 세균을 씻어낼 수가 없고 입 안에 있는 산성도를 중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침이 잘 흐르면은 이런 걸 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 내부, 그 침 내부에 천연 항균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이 없어지면, 침이 줄어들면 충치도 늘고 잇몸병도 늘고 구취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 내가 구강건조증이다 알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혀가 갈라지고 뭐 입술이 트고 뭐 이런 경우죠. 구강건조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약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약 대부분이 많은 약을 들고 계시는데 바로 혈압약이랄지 당뇨약이랄지 항히스타민제, 수면제 이러한 것들이 입마름을 부르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은 또 주치의가 조제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우리가 임으로 끊으면 안 되고 내가 입마름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입마름이 좀 덜한 약으로 교체해 줄 수 있냐 이런 것을 주치의가 상담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물을 좀 자주 마시고 무가당껌을 먹어서 침 분비를 자극하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또 자주 먹는 것, 카페인, 술, 담배를 줄이는 것, 그리고 실내 습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 이러한 방법을 쓰면 입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WHO 국제보건기구 권고에 의하면 하루 설탕 섭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믹스커피 한 4잔 정도 양인데 뭐 당뇨병에도 안 좋고 이것이 충치에도 안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 있는데 뭐 과당, 올리고당,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그 탄수화물 성분 중에서 특히나 설탕이 가장 나쁩니다. 이 설탕을 구강 내의 세균은 먹이로 해가지고 구강 내에서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설탕이나 혹은 어떤 그 설탕이 들어있는 과자를 먹게 되면 입 안에는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회복하는데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 설탕을 들면, 과자를 들면 시간은 계속해서 그 산성 상황에서 표면이 잘 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먹은 후에 바로 양치질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잠자기 전에 간식은 각종 피하는 게 좋고 혹시 간식을 했다면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강암 자가검진 얘기인데요. 암이라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에서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암이 그렇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그 부분을 완전히 절제하면 어, 정상적으로 생존이 가능하지만 3기 이후로 가면 생존율이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강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울을 보고 자가 진단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입안에 어디 특별한 반점이 생겼는가? 어떤 예전에 없었던 큰 혹이 만져지고 점점 커지는가? 잇몸이나 혀가 자꾸 헐고 잘 낫지 않는가? 이유 없이 흔들리는 얘기가 생기고 발치한 자리도 아물지 않는가? 목이나 턱에 멍울이 만져지지 않은가? 이러한 것들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종합병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양과 씹는 능력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본에서 8020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80세에 자기 치아 20개를 지키자. 그러니까 나이가 80 될 때까지 20개는 마지막까지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원래 치아가 32개인데 12개까지는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더라도 마지막 80까지 20개를 지켜야 우리가 어떤 식사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수가 20개 이하가 되면 못 먹을 그런 식사, 음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드러운 것만 가려 먹는다지 어느 부분은 못 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2개에서부터 하나씩 빠질 때마다 불편도가 한 3%씩 이렇게 감소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 씹는 힘이 떨어진 사람이 나이하고 관계없이 노쇠 속도도 더 빨라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틀니를 만든다 하더라도 자연치에 비해서는 30% 정도 저작 효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치아가 중요하고 또 그 20개 정도 있으면 제일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죠. 잘 씹어야 건강 섭취가 잘 되고 근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낙상이나 치매 위험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 섭취를 잘하고 특히 단백질 섭취를 잘하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치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강 위생 관리를 잘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이와 또 반대되는 또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치아가 아주 좋은 치아를 나이 들어서까지 20개 이상 좋은 치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너무 딱딱한 음식을 즐기다가 부러져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어서는 그것이 견딜 수 있어도 건강한 치아를 가진 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치아가 점점 금이 가기 쉽고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 난 좋은 치아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리하게 제작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틀니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치태가 끼거나 치석이 끼거나 하는 것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우리 치아처럼 치솔질 관리가 안 되면 치태가 끼고 치석이 낍니다. 그래서 이걸 치솔질을 잘 해줘야 되는데, 사용하는 약재가 치약이 아니라 주방세제를 사용하는 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하다가 젖은 칫솔질이 미끄럽기 때문에 세면대 바닥에 부딪혀서 떨어뜨려서 깨워드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지 않도록 수건을 밑에다 놓고 닦든지 아니면 물을 채워놓은 수전 위에서 닦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끔씩 소독한다고 끓는 물에다가 틀니를 넣는 경우도 봤는데, 이런 경우는 틀니가 뒤틀려 가지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틀니를 만들기만 하고 착용을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불편하더라도 처음 한두 달 적응 기간 동안은 치과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편해질 때까지 조절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한 분들이 많이 질문해요. 내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건 몇 년이나 수명이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있는 일반 건강한 자연치하고 수명이 비슷합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자연치아도 흔들거리고 고름 나오고 뼈가 녹아서 빠지듯이 임플란트도 관리를 안 하면 1년 동안 고생해서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한 5년도 안 가서 주변에 뼈가 녹아가지고 발치할 수가 있고, 관리를 잘하면 평생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1년에 한 2회 정도 치과 2회 정도 치과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자연 치아보다는 임플란트가 자각 증상이 더 느리게 옵니다. 그래서 통증을 잘 못 느껴가지고 뼈가 눕고 있어도 본인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에서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매일같이 일반 칫솔과 치관 칫솔로 꼼꼼히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 자연치아와 자연치아 사이보다 임플란트와 자연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더 잘 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흡연은 하지 않는 게 임플란트 실패율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왼쪽은 틀니 세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치약을 사용하면 너무 많이 닳고 표면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일반 주방세제 비슷한 약재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어, 떨어져서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관은 물속에서 보관하죠. 차가운 물속에서 저녁 주무실 때는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도 이게 치태가 낄 수가 있는데, 치료받는 동안이 보통 한 3개월 내지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치료받는 동안에도 치태에 의해서 잇몸 염증이 심화되고 뼈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도 치솔질을 잘해야 되고, 물론 치료 끝난 후에도 정기검진과 치솔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자녀들이 다 외국에서 사는 그런 노인들이 외국에 자녀 따라서 이게 이주 못하는 고민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보험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시스템이 좋지가 않고, 또 꼭 보험이 아니더라도 의료 질과와 의료 그 수가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고 더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치과 같은 경우도 치과 치료를 받을 게 많으면 우리 한국에서 치료받고 가는 것이 비행기표 빠지고 관광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구강검진도 무료로 해주고,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은 보험으로 해주고, 틀니도 위에 틀니도 7년에 한 번씩 만들 수 있고, 아래 틀니도 7년에 한 번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보험이 커버되고 있고요. 임플란트로도 평생 2개까지는 본인 부담 30%로 치료해주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국에는 없는 아주 우리나라만은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끝부분까지 온 것 같은데요. 이게 1시간에 걸쳐서 그 강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치솔, 그러니까 치간 치솔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동안 이제 금연, 식습관, 그리고 보험 혜택,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